남편을 보낸 지 꼭 1년이 되던 그 가을 아침, 우리 집 대문 앞에 낯선 양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가죽 가방을 들고 안경 너머로 저를 가만히 바라보더군요. 그 사람은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입니다. 시장통에서 콩나물을 다듬으며 자식 셋을 키웠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적은 월급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꺼내 보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님 앞으로 12억 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이 붙는 줄 알았습니다. 12억이라뇨. 평생을 10,00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살아온 제게 그 숫자는 마치 외국말처럼 들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를 듣는 순간 저는 차라리 그 돈을 모르는 채로 살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12억 원에는 제 남편이 40년 동안 숨겨온 이야기가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가지 마세요.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아직 안 했거든요. 잠시 후 그날 변호사에게 들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처럼 충격에 빠질 거라고 장담합니다. 평생 곁에 있던 사람이 사실 다른 면이 있다는 걸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 감정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 남편은 평생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일을 두고 저 양반은 속이 깊다라고 했지만 같이 사는 저는 그 깊은 속을 한 번도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 앞에서도 신문만 보고 저녁에 들어오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그 사람의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손찌검을 하지 않고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면 그것만으로도 복받은 여자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꺼낸 서류 첫 장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박순자 여사 명의로 보관되어 있던 자산을 정식으로 이전합니다. 제 명의로 보관되어 있던 자산이라니요. 저는 통장이라고는 농협에 있는 적금 통장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 적금 통장에는 4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환갑 때 자식들이 모아준 돈, 명절에 들어온 용돈, 시장에서 콩나물을 팔아 남긴 잔돈까지 모두 합쳐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 이름으로 12억이라니 그건 제가 평생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단위였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평생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은행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도장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새기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40년 동안 제가 모르는 도장을 만들어서 제가 모르는 은행에 제 이름으로 돈을 모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도장을 손에 쥐어보았습니다. 작고 단단한 나무 도장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했고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습니다. 그 도장이 누군가의 손에서 40년 동안 쥐어졌다는 흔적이었습니다. 그 누군가가 제 남편이라는 사실이 저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한 오래된 것부터 새 종이까지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리된 모양만 봐도 누군가가 평생을 들여 관리해온 것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님, 이 통장 거래 내역을 보시면 거의 40년 가까이 한 달도 빠짐없이 입금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확히 매달 25일이었습니다. 명절도 연휴도 상관없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달 25일이면 제 남편의 월급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월급을 받는 날,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돈을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이 양반이 말은 안 했어도 평생 나를 위해서 이 돈을 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쩌면 늙어서 함께 여행이라도 다니자고, 자식들 신세지지 말자고 그렇게 모은 것인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꺼내는 순간 그 따뜻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서류는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이 그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잘 아는 사람. 우리 시어머니의 먼 친척 동생. 그러니까 제 남편이 어려서부터 이모라고 부르던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이모를 결혼하고 나서 딱 두 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 환갑 때, 또 한 번은 시아버지 장례식 때. 그분은 그때마다 멀찍이 떨어져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그저 어른의 인사 정도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선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오래, 그렇게 깊이 바라보는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다만 그때의 저는 너무 어렸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댁이었기에 그 시선의 의미를 읽어낼 줄을 몰랐던 겁니다. 환갑 잔치 때의 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며느리로서 음식을 나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부엌에서 한숨을 돌리고 있을 때 그 이모라는 분이 부엌 입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보따리를 식탁 위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댁, 이거 시어머님 드리세요. 저는 먼저 갑니다. 그러고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저 바쁘신 분인가 보다 라고만 여겼지요. 그런데 그 보따리 안에는 한약 한 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드리라고 하셨던 그 한약을 저는 시어머니께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지셨던 것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시어머니는 그 한약을 받아 드시지 않고 부엌 한쪽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한약 한 첩에도 사연이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던 거지요. 그 여자가 누구이고 자기 아들과 어떤 관계인지를요. 다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며느리인 저에게는 평생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40년 동안 매달 제 남편 앞으로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이름이 적힌 통장으로요. 저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왜 제 이름으로 들어왔습니까? 변호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마지막에 남기신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들고 저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려서 차마 그 자리에서는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에야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뒤 저는 오랫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사람이 두고 간 서류 더미와 제 손바닥보다 작은 도장 하나, 그리고 봉투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이 마치 누군가의 영정 앞 같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작은 식탁 위에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부엌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햇살 아래에서 콩나물을 다듬거나 김치를 담그거나 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손가락 하나 움직일 기운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가계부 한 줄 적어주지 않던 그 손으로 빽빽하게 5장을 적어 놓았더군요. 첫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한 줄 안다. 저는 그 한 줄을 읽고 편지를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지막에 남긴 첫 마디가 미안하다라는 건 그 사이에 무언가 무거운 것이 있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40년 결혼 생활을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제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이런 것들입니다. 남편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 되면 회사 일이라며 하루 종일 집을 비웠습니다. 저는 그저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은 회사 일로 주말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셋째 주 토요일만 매달 한 번씩이었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남편은 늘 고향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다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 통화는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저 친한 친구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나면 남편은 늘 혼자 마당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습니다. 한겨울 그 추운 마당에서 두꺼운 옷도 걸치지 않고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제가 감기 들겠다 하면 그 사람은 바람이 좋아서 라고만 했습니다. 바람이 좋다니 그 추운 한겨울에요. 추석에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가 그 이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양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신대 하고요.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가버렸습니다. 한참을 돌아오지 않더군요. 저는 그저 체했나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군대에 가던 날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혼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 보내는 게 그렇게 서운하냐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의 그 눈물이 어쩌면 우리 큰아들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즈음에 그 다른 아들도 군대를 갔을 나이였으니까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사람의 모든 행동에는 저쪽으로 향한 시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읽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그 사람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어른들이 정해준 길을 따라 헤어졌다. 나는 너와 결혼했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나를 찾아왔다. 저는 그 줄을 읽고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라니요. 우리 결혼하고 3년이면 우리 큰아들이 갓 돌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제 남편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그 아이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한참 동안 가슴을 쓸어내리시게 될 겁니다. 편지의 세 번째 장에는 그 아이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가진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 사실을 결혼한 남편에게 숨겼고 결국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남편을 찾아왔을 때 그 아이는 두 돌이 되어가던 무렵이었습니다. 남편은 편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더군요.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나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확신은 없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 사람은 그날부터 그 모자에게 매달 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도 우리 살림이 빠듯한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학비가 들고 병원비가 들면서 보내는 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세 번째 장 중간쯤에 저는 또 한 번 멈춰섰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자존심이 있었다. 내가 보내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다. 자기가 키울 테니 그 대신 가끔 그 아이의 사진만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했다. 내가 매달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그 사람은 그 돈에 자기 돈을 보태어 다시 나에게 돌려보낸다고. 그 돈은 결국 그 아이에게 가는 돈이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값이라고 우리는 생각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고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오간 그 돈은 사실 돈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그 사람들은 빚지라고 불렀고
이름값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약속을 위해 두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순자야, 우리는 40년 동안 한 번도 따로 만난 적이 없다. 통장과 편지로만 약속을 지켰다. 그것이 우리가 너와 그 사람의 남편에게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 부분을 읽고 저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할지 가엾어해야 할지를 알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누구를 미워하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때가 가장 쉽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나면 미워하는 일조차도 힘이 듭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도저히 더 읽을 수가 없어서 편지를 덮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볕이 마당에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한겨울이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직접 심은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10년쯤 됐을 때 그 사람이 어디선가 묘목을 사와서 심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나무는 열매가 늦게 열린다는데 우리가 그걸 다 볼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못 보면 자식들이 보겠지. 그 감나무에 처음 감이 열린 것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가을이 되어 감이 빨갛게 익어가는데 남편이 마당에 서서 그 감나무를 한참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은 평소답지 않게 술을 한 잔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사람이 평생 하나만 키우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만 키운다는 것이 그저 단순한 푸념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자기가 두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평생 짓눌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제 남편은 제가 모르는 어떤 아이에게 매달 돈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은 우리 살림에서 나간 돈이 아니라 그 여자가 우리 남편에게 보낸 돈을 다시 그 아이에게 돌려보낸 것이라고 편지에는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억이라는 돈은 그 여자가 40년 동안 우리 남편에게 보낸 돈을 그 사람이 그대로 모아둔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 푼도 쓰지 않고 제 이름으로 만들어둔 그 통장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입니다. 저는 마당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퍼서 온 것인지, 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온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마당에 앉아 있다가 저는 문득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쓰던 옷장을 그 사람이 떠난 뒤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그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양복 몇 벌과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꺼내어 식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잠겨 있지 않더군요. 그 사람은 떠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 가방을 열어볼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가방을 여니 안에 사진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부터 색이 바랜 사진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한 아이의 성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2살, 5살,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군 입대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까지요.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은 갈수록 제 남편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아이를 빚어내 결국 제 남편의 얼굴을 완성시킨 것처럼요. 사진 묶음 맨 아래에는 작은 수첩이 한 권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그 아이의 생일, 학교 입학식 날짜, 졸업식 날짜, 결혼식 날짜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그 모든 날짜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또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그 여자가 떠난 날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짧은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곧 가야겠지. 그 글씨는 흐릿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사람이 쓴 글씨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도 그 여자가 떠난 날, 자기의 시간도 끝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마음과 가엾어해야 한다는 마음이 가슴 안에서 자리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겼는지는 저도 그날 밤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에게 변호사가 다녀갔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통장에 들어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라더니 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정말이에요? 12억이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다른 것의 정체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가만히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갓 태어난 그 작은 아이를 두 손에 안고 저는 이 아이만큼은 어떻게든 잘 키워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 하나로 제가 40년을 살아온 거였습니다. 그 아이의 분유값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아이의 책가방을 사주기 위해 명절에도 옷 한 벌 새로 사입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친정에까지 손을 벌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쩌면 그 아이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키우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다 자라서 어미가 가지고 있는 돈에 가장 먼저 손을 뻗었다는 사실이 저는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40년 동안 그 사람이 저에게 숨겼던 사실보다도 더 아팠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내외가 차를 끌고 우리 집에 왔습니다. 평소에는 2달에 한 번 얼굴을 비치던 며느리가 그날은 양손에 떡 상자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통화하시고 잘 못 주무셨죠? 제가 갈비찜 해왔어요. 저는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갈비찜을 들고 온 게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피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그릇을 꺼내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에 우리 집 부엌의 그릇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15년 동안 우리 집 부엌에서 음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그릇장을 2~3번만 열어보더니 곧 갈비찜을 담을 큰 접시를 찾아냈습니다. 마치 며칠 전부터 그 부엌의 그릇 위치를 익혀온 사람처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관리는 누가 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관리라니 무슨 소리냐? 제가 그렇게 묻자 아들은 헛기침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잖아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서 노인들 사기당하는 일도 많고요. 저는 그제야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은 제가 40년 동안 키운 그 아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다른 얼굴이 그 위에 겹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해보겠다라고만 말하고 두 사람을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며느리가 가져온 갈비찜 냄새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며느리가 두고 간 갈비찜을 한 그릇 떠서 옆집 할머니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자식들과 멀리 떨어져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갈비찜을 받아든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자댁 며느리가 솜씨가 좋네.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했을꼬. 저는 그 말에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그 갈비찜이 며느리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저는 한 입 먹어보고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결혼 15년 동안 갈비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디 단골 식당에서 사와서 자기 그릇에 옮겨 담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화가 났느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 거짓말이 저에게 보여준 것은 분명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들고 온 것은 정성이 아니라
셈이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던 전화였습니다. 어머님 갈비찜은 입에 맞으셨어요? 부드럽게 한다고 한참을 푹 고았거든요. 저는 그 푹 고았거든요 라는 말에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만 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옆집 할머니께도 한 그릇 나눠드렸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가 한 옥타브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유, 어머님, 그건 어머님 드시라고 한 건데, 저는 그 말끝이 흐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며느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짐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에게 갈비찜을 나눠줬다는 말은 곧 다른 사람들의 입에 그 갈비찜 이야기가 오르내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찜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시장 단골 식당의 맛이라는 걸 금방 알아챌 테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 큰아들과 결혼해 15년을 살았습니다. 그 15년 동안 자기 시어머니에게 갈비찜 한 그릇 직접 끓여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게 며느리만의 잘못인지 아니면 제가 그 마음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보였던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15년 동안 만들지 않던 갈비찜을 통장의 숫자 하나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 오는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저는 그날 밤 며느리가 가져온 갈비찜 그릇을 닦아 그대로 비닐봉지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에 며느리가 오면 돌려주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농협에 가서 적금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400만 원이 들어있는 그 통장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 모은 돈의 전부였습니다. 그 옆에 변호사가 두고 간 새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통장의 숫자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400만 원짜리 통장이 12억 원짜리 통장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400만 원 안에는 새벽 5시에 시장에 나간 제 발자국이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콩나물을 다듬느라 갈라진 손바닥이, 잔돈을 세느라 늙어버린 손가락이 그 안에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 12억 원에는 다른 사람의 시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새벽에 일어나 일을 나간 시간, 아이를 키우느라 쪼들렸던 시간, 자기 남편에게 진실을 숨기느라 견뎌야 했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그 숫자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농협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 여자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것인지를 그날 새삼 깨달았습니다. 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콩나물을 팔았던 그 골목입니다. 단골 채소 가게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 언니, 오늘은 안색이 좀 안 좋네. 어디 아프셔? 저는 잠시 그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평생 매일 마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도, 제 이름으로 12억이 있다는 사실도, 제 남편이 40년 동안 무엇을 숨기고 살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순자 언니의 안색만 봅니다. 저는 그 무지가 고마웠습니다. 그 시장 골목의 사람들은 저를 그저 콩나물 다듬던 순자 언니로만 알고 있습니다. 12억이 있는 할머니가 아니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콩나물을 다듬으며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콩나물을 다듬는 동안 시집간 누이 동생 생각이 났습니다.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인데 결혼하고는 평생 한 번도 친정살림에 손을 벌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은 제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생에게도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이야기, 편지에 적힌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을 만나러 다녀온 이야기까지요. 동생은 한참을 듣고 나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는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 그 이모님이라는 분 말이야.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동생도 그 여자를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동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언니가 큰아들 낳고 산후조리 하느라 친정에 왔을 때 있잖아. 그때 형부가 한번 우리 집에 다녀갔는데 그날 그 이모님이 형부 손을 잡고 우리 집 골목에 와 계셨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에서 콩나물 한 줌이 떨어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동생이 말한 그 시기라면 우리 큰아들이 갓 태어난 직후입니다. 그 무렵에 그 여자도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제 남편을 찾아왔다는 그 시점입니다. 그때 나는 어렸으니까 그게 누군지도 몰랐어. 그저 형부가 아는 분이 오셨나 보다 했지. 그런데 그 이모님이 골목에서 형부에게 뭐라고 하시던지 형부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라고. 동생은 그렇게 말하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때라도 언니한테 말했어야 했나 싶기도 한데 나도 그게 무슨 상황인지 몰랐으니까. 저는 동생의 사과에 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40년 전 그 시기에 제 남편의 인생에서 무언가가 결정되었다는 것을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함께 살아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 평생을 숨기고 살아도 결국은 어느 한 골목, 어느 한 사람의 기억 속에 그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도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안방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결혼 사진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우리가 결혼하던 날의 사진이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은 제 옆에 양복을 입은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혼식 사진 속의 남편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은 어딘가 먼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저는 이제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장롱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진을 넣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기로요.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을 가장 깊게 늙게 만든다는 걸 저는 그 사진 속에 그 사람을 보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제가 그 1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결정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제가 어떤 사람들을 더 만나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마저 들려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째는 결혼하고 부산에 살고 있어서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만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둘째에게는 모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변호사가 다녀간 이야기, 편지에 적힌 이야기, 그리고 그 여자와 그 아이의 이야기까지. 둘째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면 그 아이는 우리 오빠 동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에는 확신은 없었다 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둘째가 한 말이 저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엄마, 그 아이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요? 저는 그제야 편지의 네 번째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그 아이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는 우리 집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40분. 40년 동안 차로 40분 거리에서 누군가가 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막내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볼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막내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시차를 생각하면 한밤중이었습니다. 게다가 막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가장 따랐던 아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5살 때 어느 일요일 아침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막내는 아버지 무릎에 앉아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막내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형아랑 누나 말고 다른 아이도 있어?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막내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의 엉뚱한 질문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남편의 답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빠는 이 세상에 너희 셋이 전부야. 그 말을 그때는 그저 다정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을 다시 떠올려 보니 그 사람은 그 3명이라는 숫자에 자기 자신을 묶어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숫자를 입 밖에 내면 다른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잠시 후에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얼마나 질기고 또 얼마나 쓴 것인지 함께 느껴보시지요. 저는 사흘을 망설였습니다. 갈까 말까. 가서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해서 40년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평소처럼 시장에 갔고 평소처럼 밥을 짓고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러나 평소처럼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천장을 보고 누워 그 아이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 아이의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다른 가정의 가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만약 알고 있었다면 그 아이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자라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그 질문들 하나하나가 답을 알고 싶다기보다는 그저 그 아이라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미운 사람일수록 한 번은 직접 봐야 마음이 가라앉는 법이거든요. 결국 저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에 버스를 탔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한복을 꺼내 입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도 모르면서 마치 어디 잔치에라도 가는 사람처럼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도시를 빠져나가는 길에는 가로수가 단풍이 들고 있었습니다. 빨갛고 노란 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어쩐지 사람의 마음 같아 보였습니다. 한쪽으로 휘었다가 또 한쪽으로 휘었다가 결국은 떨어지는 그 모습이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사탕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어디 가세요?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래된 빚을 갚으러 갑니다. 그 할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한번 잡아주시고는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셨습니다. 그 동네는 오래된 골목이 많은 동네였습니다. 주소를 들고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슈퍼 앞에서 마주친 할머니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찾는 집을 알고 있더군요. 아, 그 댁이요? 저기 끝에 보이는 파란 대문집이에요. 아드님이 아주 효자래요. 저는 그 아드님이라는 말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40년 동안 제 남편에게 매달 돈을 보낸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신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안경 너머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쯤 됐어요. 평생을 혼자 사시다가 마지막에 아드님 옆에서 가셨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사시다가 라는 말이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도 평생을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저처럼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면서도 외로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혼자서 그 시간을 다 견뎌낸 것입니다. 파란 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에 손이 가다가도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쉰쯤 되어 보이는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제 남편을 그대로 빼다 박은 얼굴이었습니다.
눈매도 콧날도 입가의 주름까지도 모두 제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얼굴을 못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편지에 확신은 없었다라는 말이 거짓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면서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박순자 여사님이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저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저를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고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 여자, 그러니까 이모라고 불리던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옆에는 또 다른 사진이 한 장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여자의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흰 한복을 입고 머리에는 흰 천을 두른 곱게 늙은 노인의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 본 적 없는 사람의 영정 앞에서 저는 어떤 인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위로해야 할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시대를 함께 견뎌낸 동지로 인사해야 할 사람인지. 그 모든 가능성이 한꺼번에 제 마음 안에서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정 앞에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인사가 아니라 그저 어쩔 줄 몰라서 하는 동작이었지만 그 사람의 아들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무엇에 대한 감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평생 한 번도 받지 못한 인사를 제가 대신 해드린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보다 2달 먼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은 40년을 함께 살았던 그 여자가 떠난 2달 뒤에 따라간 셈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간격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더군요. 저도 손이 떨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박순자 여사님이라는 분이 있다고, 그분께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면서 한 번도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던 사람이 떠나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우리 남편을 사랑했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게 답이 될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왜 헤어졌는지, 그리고 그 여자가 왜 40년 동안 매달 돈을 보내며 살았는지를 그 아들의 입을 통해 모두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가진 아이를 제 남편의 아이라고 평생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라는 명목으로 매달 돈을 보냈다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 돈을 빚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인생을 빼앗았으니 그 빚을 갚으면서 살겠다고요. 그 아들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쪽 벽 책장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공책 표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 공책을 식탁 위에 놓으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쓰신 일기예요. 저는 그 공책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한 권으로는 40년이 담길 수 없을 텐데 하고 의아해하자 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이건 그중 한 권일 뿐이에요. 어머니는 매년 한 권씩 40년 동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40년을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통장으로, 일기로, 그리고 침묵으로요. 사람이 누군가를 잊지 못할 때 그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못 읽겠어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고 공책을 다시 책장에 넣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어머니의 일기는 늘 여기 있을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 일기를 읽으면 어쩌면 제가 40년 동안 알고 살았던 그 남편이라는 사람을 영영 다른 사람으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사람은 가끔 진실을 다 알지 않고 살아가는 편이 나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제야 40년 전에 잠깐 마주쳤던 그 여자의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환갑잔치에서 그리고 시아버지 장례식에서 멀찍이 떨어져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사님. 그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게 사실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저는 가만히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자라고 나서 어머니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왜 그분을 그렇게까지 놓지 못하셨냐고요.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 사람은 잠시 침을 삼키더니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야, 사람이 한번 마음을 줘버리면 그 마음을 다시 걷어오는 게 빚을 갚는 것보다 어렵단다. 나는 다만 그 마음의 자리를 비워두지 않고 살아온 것뿐이다. 그게 어머니의 답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천장만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평생 비워두지 않았던 그 마음의 자리에 제 남편이 들어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자기 안 어딘가에 그 자리 하나를 평생 비워두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은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나무 상자였는데 윗면에는 매화가 한 송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새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셨던 거예요. 아버지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어머니께 만들어주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손으로 매화 무늬를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닿는 그 결이 제 남편의 손길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람은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도 가끔 부엌 도마가 갈라지면 자기 손으로 직접 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한 번도 이런 매화 같은 무늬를 새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마른 꽃잎 몇 장과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디 잘 살아라.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그 짧은 글 한 줄이 두 사람의 40년을 결정지은 약속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상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그 아들에게 돌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그분 곁에 두세요.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사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잠시 숨이 떴습니다. 40년 동안 제 남편이 그 모자에게 돈을 보내온 그 아이가 사실은 그 여자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 사람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아들은 제가 5살 되던 해에 병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사촌이었어요. 부모를 일찍 여의어서 어머니께서 저를 데려다 키우셨습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친아들을 보내고 나서도 매달 보내시던 그 돈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잊지 않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남편이 평생 짊어졌던 그 빚은 어쩌면 이미 갚을 대상조차 없는 빚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자기가 보낸 그 돈을 멈추지 않음으로써 그 잃어버린 아이를 평생 곁에 두었던 것이고요. 그 아들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 얼굴이 제 남편을 닮아 보였던 것은 어쩌면 사람의 얼굴이 닮아가는 것은 핏줄 때문만이 아니라 오래 함께 마음을 나눈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오래 그리워하면 그 그리움이 얼굴에도 새겨지는 모양입니다. 그날 저는 그 집에서 나오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남편의 아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 어머니가 보낸 그 돈은 당신 어머니의 것입니다. 제가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돈을 어머니께 돌려드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으셨을 거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돈을 그대로 모아두셨던 거예요. 여사님 이름으로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가 한강 다리를 건널 때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 위로 붉은 빛이 번지는 모습이 마치 누군가가 흘린 마음 같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면서 그 여자가 평생 비워두지 않았다는 그 마음의 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 아내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자리를 평생 비워두지 않고 살아온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다만 그것이 누구의 자리인지 저는 아직 알아내지 못한 것뿐이라고요. 집에 돌아오니 큰아들이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두 사람은 마치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저는 그 말에 답하지 않고 그저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겠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편지를 펼쳤습니다. 5번째 장, 그러니까 마지막 장을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 돈은 내가 너에게 진 빚이다. 40년 동안 너에게 말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빚이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네가 정해라. 자식들에게 주든 그 사람에게 돌려주든 아니면 내 것으로 쓰든 무엇이든 좋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자식들에게는 이 돈의 출처를 알리지 말아다오. 그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던 모습 그대로 기억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사과한 적 없던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 자식들의 기억까지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한 명을 데리고 왔더군요. 처음 본 변호사였습니다. 아들은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위임장이에요. 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대신 관리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안경을 써도 잘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나 그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어미가 살아온 게 80년이다. 그 80년 동안 어미는 내 이름으로 된 돈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번 한 번만 내 손으로 직접 결정하게 해다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그날 두 사람은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큰아들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아들 내외는 핑계를 대며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제 곁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실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보이는 법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12억이라는 돈을 어떻게 했을까요? 잠시 후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우선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몫은 그 아들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의 어머니가 평생 우리 남편에게 보낸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그 사람에게 보내면서 짧은 편지 한 통을 함께 넣었습니다. 이 돈은 당신 어머니가 우리 남편에게 보낸 돈입니다. 절반은 당신이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제가 다른 곳에 쓰겠습니다. 그 사람은 며칠 뒤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여사님, 이 돈은 어머니가 평생 짊어지셨던 짐의 무게입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여사님께서 정해주신 뜻이라면 어머니의 묘를 정성껏 돌보는 데 쓰겠습니다. 두 번째 몫은 둘째 딸의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시집을 가서도 한 번도 친정에 손을 벌리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부산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저는 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말하며 그 돈을 건넸습니다. 둘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돈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묻지 않을게요. 다만 엄마가 이 돈 때문에 외로워지지 않게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에 한참 동안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몫은 가장 큰 몫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양로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입니다. 저는 그 양로원에 매달 정해진 금액을 보내기로 약속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40년 동안 그 아이에게 가르치지 못했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부모의 돈은 부모의 것이라는 것, 자식이 함부로 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 결정을 내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도 변호사도 데려오지 않고 혼자서요. 그 아이는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더니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께서 우리한테 의지하실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돈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을 때 저는 솔직히 욕심이 났어요. 그게 부끄러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제가 40년 전 처음 안았던 그 작은 손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주름이 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얘야, 어미가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은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어미는 다만 네가 그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기를 바랐을 뿐이다. 아들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아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가을밤이라 별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당신이 평생 짊어졌던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요.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니까요. 다만 저는 그 사람의 40년을 이해해 보려고 했을 뿐입니다. 며칠 뒤 그 아들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묘소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사님 덕분에 어머니 묘소를 잘 단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마음에 짊어지셨던 짐을 여사님께서 풀어주신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고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진실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지고 간 막걸리 한 병을 따라 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기고 간 그 돈은 잘 썼어요.
그 사람의 어머니 묘소도 단장하고 우리 둘째 살림에도 보태고 외로운 노인들도 돕고요. 당신이 40년 동안 짊어졌던 그 빚이 이제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라요. 산소에서 내려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그 사람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용서의 미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원망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견뎌낸 사람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미소였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양로원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곳에서 지내시는 어느 할머니의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보낸 돈으로 새 안경을 맞추셨다며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누군가의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아니면 내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거나 그 사이 어디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제 남편은 40년 동안 누군가의 짐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 짐의 무게를 저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알았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짐을 들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12억이라는 돈은 결국 4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저는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무게는 그 사람에게도, 그 여자에게도, 그리고 제게도 너무 무거운 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진짜 얼굴을 평생 모르고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그 사람이 떠난 뒤에야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해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는 것은 결국 돈도 집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의 무게, 그 시간 속에 담긴 침묵의 깊이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기 전에 물어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밤에 꼭 물어보세요. 40년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감동을 주었다면 화면에 나오는 다음 비디오로 가세요. 오늘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